이게 표지가 말투. 자, 여러분 지구의 근황이라는 시고 여러분들 교재에 밑에 페이지에 310페이지 적힌 부분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혹시 진도를 나가신 분 학교에서 이번 사람이 아닌가? 누가 보면 지구의 근황 나왔어요 그랬었는데. 아 죄송해요. 여러분들 예 진도 나갔는데도 예 계속해서 그렇죠 수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지구의 근황. 네. 제재 소개 이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목 옆에 있는 여러분 제재 소개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근황. 지구의 근황은 어떤 작품이냐? 여러분 생명력을 잃어가는 오늘날의 지구의 모습을 중요해요. 생명력을 잃어가는 지구의 모습을 뭘로 표현했다? 나무로 대표하여 표현하고 있다. 즉 이 나무는 여러분들이 이 시를 안 배우신 분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처음에 나무 얘기하지만 나중에 지구의 모습까지 확장을 시킵니다. 결국 그렇게 했을 때 지구의 모습을 나무로 대표하여 보여주는 시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 한번 보여주면서 생태계의 위기를 다루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에는 생태주의적 관점이 들어가 있거든요. 생활과 윤리 하시는 분? 윤사는 안 돼. 윤사는 생태주의 안 나와. 세계에서 방법이 사라졌어. 그래요? 죄송해요. 생윤 없어졌어요? 생윤의 유일한 킬러 파트였는데 생태주의. 네. 아무튼 그럼 여러분 생태주의를 다룬 작품인데 생태주의는 한 번쯤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게 여러분들 2학년 문학교과서 여러분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서에서도 생태주의를 다루고 있는 문학 작품들이 꽤 들어가 있어요. 생태주의는 뭐냐? 쉽게 말하면은 생태주의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좀 이상하게 쓸 텐데 인간과 자연이래. 인간과 동물과 식물을 이런 관계로 보여요. 이게 무슨 관계인가요? 어때? 전부 다 상호 동등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로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태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인간 중심주의예요. 인간 중심주의는 그럼 어떠한 관계를 둘 수 있을까? 이렇게 둬요. 인간 아래 동물이 있고 동물 아래 식물이 있지. 네, 그래서 긴 설명보다 이런 가로줄, 세로줄로 좀 이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생태주의는 여러분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 간에 동등한 어떤 차별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시하는 입장이고요.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목적으로 이 동물과 식물 같은 것들은 전부 어떤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동물과 식물은 인간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지. 그래서 그거 열심히 배우신 분 그 있잖아요. 데카르트의 동물 기계론 아직 거기까지 안 갔나? 죄송합니다. 옛날에 잠깐 성탐을 강의했었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아무튼 이런 식의 생각이라고 여러분들 배경식처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태주의에 관한 혹시 보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즉 이러한 생태주의적인 시각을 다룬 작품들이 이제 생태문학, 생태주의적 문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작품에서 이제 중요한 특징들 한 번만 살펴볼게요. 이 작품에서 나무는 어떻다? 생명력과 희망을 주던입니다. 지금 뭐예요?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과거 나무는 어땠다고요? 인간에게 생명력과 희망을 주는 존재였다. 그렇지. 근데 현재는요. 현재는 자신의 본성과는 다르게 도심 속에서 장식처럼 갇힌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과거의 나무는 인간에게 생명력과 희망을 주던 존재였는데 지금 현재의 나무는 도심 속에서 장식처럼 갇힌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의 모습들, 시 이제 본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중요한 표현 기법적이다. 표현 기법에 대한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부분 일상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파괴한다. 여기서는 이 일상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표현 기법으로 여러분 도치와 횡단 걸침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미안해요. 횡단 걸침.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 본문 들어가서 할게요. 아무튼 이 작품에서 일반적인 언어를 파괴하는 표현 기법으로 도치와 횡단 걸침 두 가지 표현 기법을 제시합니다. 그럼으로써 얻는 효과가 뭐야? 우리가 관습점이라는 건 뭡니까? 순간적으로 가지는
별로 생각 없이 가지는 배터리 얼마 남지 않았고 아니면 습관적으로 가지는 자연을 인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식. 이거 뭐라 그랬죠? 자연을 인간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를 인식하는 생각에 비판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생태주의를 담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 자연, 동물, 식물 얘네들은 인간의 수단이라는 게 인간 중심주의잖아. 생태주의는 어때? 수단이 아니라 좀 더 동등한 존재야. 생태계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동등한 존재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간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생각에 대한 비판적 의문이 제기된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본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예, 시가 굉장히 멋있죠. 첫 번째 영은 연입니다. 보세요. 나무를 기억한다. 사람들 가슴에 늘 푸른 붓이 배던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서 볼 수 있는 표현 기법 일단 뭐야? 우리의 어순상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어순상 자연스러운 건 뭐예요? 사람들 가슴에 늘 푸른 붓이 되던 나무를 기억합니다. 서술어가 뒤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뒤에 있어야 할 부분을 앞으로 끌어당겼어. 이러한 표현 기법을 뭐라고 한다? 도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도치 항상 요 화살표로 표시되거든요. 이 도치라는 표현법 기억해 두세요. 도치 뭐라고요? 어순을 바꾸는 거예요. 도치는 여러분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거 다 아실 거야. 죽고 싶으냐 너희들? 미안해요. 니들 죽고 싶니가 아니라 죽고 싶니 너희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도치가 되는 거지. 소리 죄송해요. 이상한 예시를. 아무튼 나무를 기억한다. 사람들 가슴 속에 늘 푸른 붓이 되던 나무를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정보 나왔지. 뭐뭐하 던. 여러분 이 던이 붙었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죠? 과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즉 여러분 과거에 나무가 어땠다는 거야? 사람들 가슴에 늘 푸른 붓이 됐다는 거야. 나무가 어떻게 붓이 되나요? 그러면 어때? 나무를 푸른 붓으로 비유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무를 푸른 붓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거 상징 안 되나요? 나무는 상징이 아니지. 나무는 구체적이잖아. 죄송해요. 나무를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할까요? 여러분 원관념 보조관념은 다 아시죠? 비유를 쓸 때 원래 표현하고 싶은 게 원관념, 그 표현하고 싶어서 빗대는 대상을 보조관념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나무라는 원관념을 붓으로 보조관념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비유법이 성립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주목할 만한 표현법, 늘 푸른 붓을 나무를 가지고 늘 푸른 붓으로 비유했다. 그리고 어때요? 도치된 표현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교과서에서 주목하는 겁니까? 푸른 괜히 나오잖아요. 색채 이미지.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구분하시면 좋은데 색채어와 색채 이미지 구분하실 수 있을까? 네, 색채어는 말 그대로 파랗다 하얗다 이런 식으로 색채가 제시된 말이고 색채 이미지는 그 색깔까지 떠오르면 색채 이미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색채 이미지가 더 넓은 개념이지.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을 하면 이거 색채어예요, 색채 이미지예요. 색채 이미지야. 노을에는 이제 우리 노을 색깔을 떠올리지만 뭐 붉은 노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색채어까지 쓴 거지. 그냥 노을만 하면 색채 이미지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뭐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색깔 표현이 나오면 색채어까지 되는 거고 색깔 표현이 안 나오더라도 그걸 읽고 이런 색 떠오르면 색채 이미지까지는 가능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던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정보, 푸른 붓이 나무를 비유했다는 표현 그리고 도치가 쓰여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나무를 사랑한다. 어디서 보나 등은 없고 가슴만 가지. 좀 무섭지 않아? 등이 없대 사람이. 죄송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등이라는 시어의 의미, 가슴이라는 시어의 의미 모의고사에서 만났다면 등은 뭐고 가슴은 뭘까 해석해야겠지만 내신에서는요 해석해주고 있죠. 등은 뭐다? 외면이요. 등이 없대. 그러니까 나무는 어떤 존재야? 외면하지 않는 존재. 가슴은 뭐라고요? 안아준다. 위로가 되겠지. 즉 어때? 외면하지 않고 위로만 주는 존재가 나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등의 의미, 가슴의 의미, 외면이 등의 의미고 가슴은 위로 안아준다의 의미다. 그래서 나무의 어떤 속성들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나무를 추억한다. 바람 불 때마다 여린 식물의 뿌리를 잡아주던이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 여린 식물이라는 건 뭐야? 약한 존재가 될 수 있고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나무였으면 여린 식물 따위를 뭐 크던 말던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글에서 나오는 건 어떻습니까? 여린 식물 애들 어떻게 바람에 날아가면 어떡하지? 뿌리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나무의 성질 이타적이라는 표현이 성립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잘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이구 저 여린 식물들 바람 불어서 뿌리가 약해서 날아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나무가 뿌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타적인 모습을. 즉 여린 식물이라는 약한 존재, 다른 존재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나무의 성격으로 알 수 있는 이타적인 성격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이 부분도 역시 과거가 쓰인 부분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1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나무를 애도한다. 꿈의 하늘을 향해서 서서히 솟아오르던 녹색 분수. 자, 녹색 분수도 뭐가 됩니까? 비유적인 표현. 나무를 녹색 분수에 비유했고요. 그리고 역시 던이라니까 이 부분도 과거에 대한 정보고. 여러분 보통 어때요? 문학 장르에서 무엇인가를 향하다라는 것은 이 앞에 말이 뭐가 돼요? 지향점이 되는 경우가 많지. 그쵸? 보통 문학에서 그래요. 지향점이 되는 경우가 많지. 물론 내가 시를 쓰면 나는 항상 한강 다리를 향해 뭐 이런 말을 넣을 거야. 미안합니다. 무슨 예시를 드는 거지? 내가 쓴 시에서는 이게 보통 파괴됐지만 여러분들 입시 문학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뭐를 향하다. 그러면 보통 그 앞에 있는 것을 이상적인 지향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향이자 어떤 이상적인 성격에 성립할 수 있지.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이 자질구레한 표현법들이 많이 쓰여 있었죠. 이거 녹색 또 색채어 나왔네. 표시되어 있구나. 세모분에 여러분 색채 이미지 색채어 다 나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푸른붓, 녹색 분수. 아무튼 여러분 이 1년을 종합했을 때 더 이런 표현이 많이 쓰였어.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중심 설명에서 전체적인 내용 확인했잖아요. 앞부분에서는 나무에 뭐가 좀 떠오른다? 나무의 과거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대한 종합 설명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추억하는 나무의 본성. 나무의 본성 중에서도 과거 우리가 인식했던 나무의 본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가 쓰였어요, 여러분? 어미. 무슨 어미가 반복되고 있죠? 아이들이 이렇게 쓰죠. 여러분 니은다 라는 어미가 반복되고 있죠. 니은다는 여러분 현재형의 의미가 일단 들어있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 시에서 뭔가 이런 동일한 어미의 반복이 일반적으로 가져오는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항상 표현과 효과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동일한 어미 반복의 효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거 뭐예요? 운율감. 미안해요. 운율감이 일단은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효과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설명은 없었지만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면서 운율감이 생성되고 있다. 이런 성질도 맞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잖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기억한다, 추억한다, 애도한다. 전부 다 이 애도하, 니은다. 동일한 어미가 나온다. 이 계속 다시 반복되고 있어. 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일한 어미의 반복, 보통 이제 운율감을 살려준다. 이러한 효과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년에서의 대표적인 내용들은 다 본 것 같아요. 오케이. 혹시 또 빠진 내용이 있나? 이것도 사실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 기억납니까 여러분? 중간고사 범위였던 미안해요. 제목이 뭐였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있었죠. 관계는 우리는 서로에게에서 대표적인 선제가 뭐였어요? 명사로 종결한 뭔가 행위 있었다. 이것도 어때? 분수. 이
이 행은 여러분 명사로 종결하고 있죠. 근데 너무 한 번 정도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명사로 종결하고 있다. 모든 뭔가 표현법 요소의 추적 포인트를 잡아보면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색 분수 이 마지막 1년의 마지막 해는 명사로 종결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나머지 과거 이미지가 소개됐고요. 이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언에서도 역시 중요한 표현 기법이 하나 소개됩니다. 잘 보세요. 나무가 산다. 아 역시 니은 나옴이 반복되고 있죠. 사람들 마을에 사람들처럼 줄을 맞추고 그 길 공원의 격조에 맞춰 나무가 산다. 역시 어때요? 도치 쓰인 거 볼 수 있고. 자 도치도 도치지만 이 글에서 중요한 표현 기법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봐요. 사람들 마을에 사람들처럼 줄을 맞추고 사람들처럼 줄을 맞추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줄을 맞추고는 여기에 있어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사람들처럼 줄을 맞추고 뭔가 억지로 끊어놓은 느낌이잖아. 여러분 이러한 표현 기법을 바로 행한 걸침이라고 합니다. 행한 걸침을 처음 보신 분은 적어주셔도 좋아요. 행한 걸침은 무슨 뜻이냐? 일단 사전적 정의는 의도적으로 줄, 즉 시에서는 행이라고 하죠. 행이라고 쓸게요. 시행, 즉 줄을 바꾸는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의도적으로 줄을 바꾸는 표현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사람들처럼 줄을 맞춘다가 자연스러워. 그래서 이 줄을 맞추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있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논리적 구조에 맞단 말이죠. 사람들 마을에 사람들처럼 줄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 행을 바꾸든지 해야지. 근데 어때요? 여기에 들어가야 할 줄을 맞추고를 행을 바꿔버렸어. 다음 줄로 넘겨버렸어. 이러한 표현 기법을 뭐라고 한다? 의도적으로 행을 바꾸는 표현 기법, 행간 걸침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표현이잖아. 항상 뭐와 함께 생각해야 된다? 효과야. 그러면 행간 걸침을 썼을 때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 효과. 일반적인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교과서에서는 다른 효과를 말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효과 기억해 두십시오. 행한 걸침을 쓰면 여러분 독자에게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긴장한 독자는 어떻게 되죠?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할게요. 니들 자꾸 숙제 안 하면 니들 다 죽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다 했을 때 어땠죠? 뒤에 무슨 말 나오는 거야? 긴장하게 됐잖아. 다음 말에 집중하게 됐잖아. 행간 걸침의 효과가 이거라는 거야. 뭐라고요? 예시를 이상한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독자에게 긴장감. 왜 줄을 바꿨지? 사람들처럼 약간 부자연스러운데? 이런 것 때문에 독자에게 긴장감을 유발하고 시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요. 두 번째 효과는 대표적인 이것도 사실 어디에 넣어도 자연스러운 효과,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막힌 예시 아니었나요? 아무도 긴장 안 했나요? 너희들 다 했을 때 왜 저래 약간 이러셨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약간 언어식으로 행간 걸침을 제가 써본 거예요. 글자로 했으면 여러분들이 그 효과를 알았을 거야. 아무튼 여러분 행간 걸침이라는 표현 기법, 이게 표현 기법의 정의고 이게 대표적인 효과니까 세트로 기억해 주세요. 물론 그래서 물어볼 때마다 이 효과가 아닌 다른 효과들이 제시될 수 있는 그때는 또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거를 잘 하시려면 여러분 좀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생각에 맞춰서 이건 무조건 아니야 라기보다 이랬을 때 이런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게끔 조금 열리셨을 때 뭔가 국어 성질을 좀 검증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 성질은 되게 관대하게 봐요. 성립할 수 있다를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봐서 조금 거슬리게 틀린 거를 찾는 식으로 문학을 많이 풀거든요. 네. 약간 안 맞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제가 뭔가 문제를 대하는 문학 성질에 대한 방식을 잠깐 소개해드린 거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행간 걸침 우리 살펴봤고 사람들처럼 줄을 맞추고가 자연스러운 거다.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나무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사람들 마을에 사람들처럼 줄을 맞추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사람들이 사는 그 길, 그 공원에 격조, 형식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나무의 본성은 나무처럼 사는 거잖아. 근데 지금 나무가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고요. 나무의 본성은 나무처럼 사는 건데 나무가 사람들처럼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지금 나무는 본성을 거슬러 살고 있다라는 해석이 성립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야? 길, 공원, 마을. 이것도 한번 표시해볼까? 네, 어떤 표시를 쓸까 궁금한데 동그라미를 할게요. 마을, 길, 공원은 전부 다 뭐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환경이에요. 즉 마을, 길, 공원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환경에서 나무가 나무처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본성을 잃고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게 이 줄의 내용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볼게요. 나무가 산다. 아황산가스. 굉장히 갑자기 이과적인 설명이 나오네요. 아황산가스가 질주하는 꾀꾀 꾀꾀 괜히 중요하죠? 왜겠어요? 꾀꾀이라는 나무의 비명을 보여주는 의성어입니다.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 같은 문학, 음성상징어는 한 번씩 좀 물어보고 싶어 하지. 여러분 의성어, 의태어가 합쳐져서 음성상징어라고 부르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꾀꾀 구분에서는 그렇죠. 의성어, 음성상징어의 사용으로 나무의 고풍스러운 비명을 보여주고요. 이것도 한 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일반 아까 잠깐 설명했어. 일반적으로 음성상징어의 일반적인 효과 보통 어때요? 음성상징어로 쓰면 굉장히 생생한 느낌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음성상징어를 썼을 때 음성상징어라는 표현기법을 썼을 때 효과는 뭐가 있다? 생생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냥 힘들게 나무가 산다보다 꽥꽥 나무가 산다가 또 생생하잖아요. 미안해요. 사실 좀 어조로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톡방귀도 신경을 안 쓴 느낌이라 굉장히 부끄러워졌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저 꽥꽥할 때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나도 사람처럼 설명하고 싶었는데 꽥꽥할 때 약간 미안해요. 부끄럽지만 이런 이상한 소리를 내잖아요. 그때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뭔가 찡찡대고 있지? 진짜 죄송해요. 지방간에 좀 맛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진짜 제가 풀 수업 어제 9시간 달리고 야근 한번 하고 이제 지금 이 15시간째 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살짝 이제 정신을 놓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 알아서 잘 정신 잡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수업 끝내도 어떻겠어요? 이건 진짜 미치는 거죠. 진짜 미안해요. 이 다음 수업 이제 18번째 시간에 수업이 되는 거야. 18시간째 수업이 되는 애들은 이제 정말 미치는 거죠. 저의 더 마트인간 모습을 보고 있을 테니까. 죄송합니다. 자, 다시 나무가 산다. 아황산가스가 질주하는 꽤 나무가 산다. 근데 여러분 이거 좀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나무가 산대. 아황산가스가 질주하는 뭔가 장소에 나무가 산다. 이래야 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무언가 생략되고 나무가 산다. 아황산가스가 질주하는. 갑자기 뭐야? 이거 관용사구 갑자기 쓴 거 아니야? 꽤 의성어 쓰고 나무가 산다. 자 이거 어때요? 문장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의 설명에 주목해보세요. 나무를 일반적인 통사규칙에 어긋나는 문장 구조가 지금 쓰인 부분이에요. 뭐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논리적으로 구성해보세요. 아황산가스가 질주하는 장소에서 나무가 산다. 뭔가 이런 식으로 돼야 문장이 좀 알맞잖아. 근데 지금 이거 갑자기 뭔가 관용사고 하나만 뜩 써놔버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일반적인 통사규칙에 어긋나는 문장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나무가 사는 환경이 어떻다? 척박한 환경이다. 근데 어떻게 척박해요? 오염된 공기가 가득한 방식으로 척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 배우신 분은 알잖아요. 이 나무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광합성이란 이산화탄소의 흡수 아니겠습니까? 그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아황산가스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나무한테는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1년의 내용이 나무의 어떤 과거, 추억의 모습이라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2년의 내용은 도심환경 속 공해물질 시달리는 나무의 어떤 형태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의 과거의 이미지가 소개됐다면 2연부터는 여러분 나무의 어떤 현재의 느낌이 제시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보자. 3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볼게요. 기름진 시멘트 산에 잡초처럼 나무가 산다. 나무가 어떻게 살고 있어? 잡초처럼 살고 있어요. 즉 뭐야?
나무를 잡초에 빗대서 표현하는데 모모인 듯, 모모처럼, 모모 같이 직접적인 비유, 직접적인 비유니까 직유법이 성립하는 거죠. 예, 이 설명 여러분 따라오셨죠? 비유 중에서도 직유가 쓰인 겁니다. 비유는 뭐라고 해요? A라는 대상을 B로 빗대어 표현해. 근데 저런 식으로 처럼, 같이, 모모인 듯이 같은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면 이걸 비유 중에서도 여러분 직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잡초처럼, 시멘트산에 사는 잡초처럼 나무가 살고 있다. 나무를 잡초의 직유법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성장력이 왕성한 시멘트국의 볼모로 잡혀온 자연국의 사신처럼. 자,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죠? 성장력이 왕성한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얘가 누구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는 이 음영이 더 잘 나왔을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친절하게 교과서에 설명이 있으니까 이 설명 순서대로 한번 따라볼까? 일단 여러분 기름진 산을 수식하면 어떻게 돼요? 성장력 왕성한 기름진 시멘트 산에 잡초처럼 나무가 산다가 됩니다. 그랬을 때 굳이 여러분 더 하자면 뭐예요? 시멘트가 성장력이 왕성하네. 그럼 어떤 여러분 가파른 뭔가 도시화나 산업화를 좀 느낄 수 있지. 그렇지 않나요? 시멘트가 성장력이 왕성하네. 그럼 시멘트가 계속 빠르게 자라는 거 아니야? 가파른 어떤 도시화나 산업화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 해석이에요. 계속해서 볼게요. 두 번째는 누구를 수식해 줄 수 있대? 나무를 수식해 줄 수 있대. 그럼 잘 보세요. 기름진 시멘트 산의 잡초처럼 성장력 왕성한 나무가 산다. 이랬을 때 어때요?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것까지나 비극성이 강조돼요. 왜겠어요? 성장력 왕성한 나무인데 잡초처럼 자라야죠. 원래는 즐거운 애인데 그러니까 생각 없는 애가 슬프게 산다 하면은 좀 슬프지만 원래는 즐겁게 사는 애가 슬프게 산다 하면 더 슬프잖아요. 그거야. 성장력 왕성한 나무라고 보면은 얘는 잘 자라는 게 미덕이는데 시멘트산에서 잡초처럼 자라니까 오히려 나무에 대한 비극성이 좀 강조된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제 해석이에요. 이거는 사실 밀고 있지만 문제로는 안 출제될 수도 있다. 이 뉘앙스라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멘트국을 수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때? 기름진 시멘트산의 성장력 왕성한 시멘트국의 볼모로 잡혀온 자연국의 사신처럼 기름진 시멘트산의 잡초처럼 나무가 산다. 자, 그럼 어때? 성장력 왕성한 이 시멘트국을 꾸며줘야 되는데 그럼 이 시멘트국은 원래 여기 있어야 자연스럽죠? 우리가 아까 봤던 표현기법 행간걸침이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 1번에서 여러분 도치도 성립 가능해요. 제가 일부러 이 어순을 옮겨서 읽었죠.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래서 성장력 왕성한 이 시멘트국을 꾸며준다면은 어순적으로는 자연스러워. 그래서 도치는 안 되지만 뭐야? 시멘트국이 이 위에 있어야 자연스럽죠. 근데 의도적으로 행을 바꿔버렸잖아. 그래서 성장력 왕성한 시멘트국을 서술한다면 행간걸침의 표현법이 쓰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걸로 길게 설명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랬을 때도 저는 도시화 산업화 1번과 효과가 유사해진다라고 보긴 봐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성장력 왕성한이 누구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도치가 될 수도 있고 행간걸침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시의 어떤 디테일한 의미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자, 요거 살펴봤고 시멘트국의 볼모로 잡혀온 사신처럼 이거 또 나왔네. 처럼이니까 여러분 볼모로 잡혀온 자연국의 사신은 이것도 역시 뭐예요? 나무에 대한 비유 표현이 되죠. 어차피 여기 옆에 설명은 있습니다. 나무에 대한 비유 표현인데 처럼을 쓰였으니까 직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볼모라는 이 시스템을 알면은 좀 편하죠. 여러분 볼모가 뭔지는 알고 계신가요? 역사 열심히 하셨던 분은 아실 거야. 볼모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두 나라가 전쟁을 했다. A, B국이 전쟁을 했다. A국이 승리했다. 그럼 어때요? B국은 패배국이 되는 거죠. 패전국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패전국의 왕의 가족들, 주로 왕자를 많이 잡아갑니다. 왕자 같은 사람들을 A국으로 이렇게 왕자 같은 사람들 A국으로 인질로 잡아가요.
그래서 어때요? 승리국의 문화나 교육을 이런 걸 쓱 주입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이상한 사람이 돼 있겠지. 이거 실제로 여러분 갑자기 역사 얘기해서 미안한데 누구였죠? 이거 인조와 뭐 봉빙대군? 미안합니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조선의 어떤 야사에 보면은 왕 그렇죠 여러분 병자호란 지고 나서 우리나라에 똑같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병자호란 지고 나서 여러분 청나라가 우리나라 왕자를 인질로 청나라에 데려갔습니다. 예, 근데 제가 가서 청나라 문물 배워서 막 청나라 자랑하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벼룩을 집어던졌고 막 죽었다라는 썰도 있어요. 왕자가 미안해요. 네, 볼모를 너무 길게 설명한다. 네, 이제 죄송. 예, 아무튼 여러분 볼모는 뭐다? 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용어 설명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인질이 여러분 가서 뭐 당당한 태도를 입겠어요? 이렇게 축 늘어져서 살겠지? 그래서 그러한 인질, 볼모라는 표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시멘트가 나무로 푸른 문신을 새긴답니다. 일단은 푸른, 색채 이미지, 색채어 나왔죠? 색채어 나왔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시멘트가 나무 반지, 나무 목걸이를 하고 뿜는다. 시멘트가 나무를 다쓴다. 여러분 여기서 성립할 수 있는 거 뭐야? 지금 세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잖아. 시멘트가 나무로 된 땡땡을 뭐 한다. 시멘트가 나무로 된 땡땡을 뭐 한다. 시멘트가 나무로 된 땡땡을 뭐 한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통사구조의 반복, 문장구조의 반복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문장구조 반복. 그 부분이잖아요. 요 두 줄. 그리고 이 유사한 문장구조에 집중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어때? 이것도 역시 여러분 효과는 똑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운율감 줄 수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시멘트가 나무를 어떻게 한다 라는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했죠. 그래서 요 두 줄에 대한 설명 옆에 적어두셔도 되고요. 이 두 줄의 내용을 뭐라고요? 유사한 문장구조, 포문화구조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시멘트가 나무로 푸른 문신을 새긴다. 시멘트가 나무까지 목걸이를 하고 뽐낸다. 시멘트가 나무를 다스린다. 이 과정 속에서 운율감이나 강조되는 효과가 있고요. 전부 다 해매들이 어때? 시멘트가 나무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때요? 갑자기 높임 표현이 나와서 미안한데 시멘트가 주체가 되고 나무가 객체가 되고 시멘트가 주체가 되고 나무가 수단이 되죠. 이 유사한 문장 구조 3번이나 반복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의미는 뭐라고요? 시멘트가 주체가 되고 나무가 객체가 돼. 시멘트가 주체가 되고 나무가 수단이 돼. 오른쪽에 설명 잘 나와야겠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멘트를 주체로 표현하여 객체, 수단이 되는 종속된 나무를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시멘트를 주체로 표현하여 종속된 나무를 표현하는 구절이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봅시다. 가로소 혹은 담장, 그 푸른 시멘트의 넥타이.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담장이나 푸른 시멘트의 넥타이라고 해볼까? 푸른 시멘트의 넥타이. 이거 전부 다 뭘 말하는 표현이죠? 나무를 말하는 표현이고 나무에 대한 비유가 쓰인 표현이잖아요. 나무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담장이다. 나무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 푸른 시멘트의 넥타이다. 그래서 여러분 담장이나 푸른 시멘트의 넥타이는 나무에 대한 비유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가로수는 좀 어렵지. 가로수는 그냥 나무의 다른 이름 정도잖아요. 네. 담장이나 시멘트의 푸른 넥타이는 나무를 비유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나무를 일컫는 다른 이름들이라고 해석을 주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푸른 시멘트의 넥타이 볼 수 있고요. 철커덕. 갑자기 음성상징어에 의성어 하나 튀어나오네요. 근데 이 의성어 철커덕 하는 소리의 뜻이 뭐예요? 처단하는 소리예요. 뭐라고요? 처단하는 소리 철커덕이랍니다. 이 부분에 좀 집중해주세요. 계속해서 봅시다. 가로수 혹은 담장, 시멘트가 자신의 목을 처단하는 푸른 오랏줄. 이것도
역시 나무에 대한 비유 표현 성립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나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가로수 단자만 빼고 이 두 개만 한번 볼게요. 나무는 여러분 시멘트한테 뭐다? 넥타이가 됩니다. 시멘트, 지구를 지배한 시멘트가 나무를 이렇게 넥타이처럼 매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 넥타이가 어떻게 변주되고 있어요? 시멘트가 자신의 목을 처단하는, 오, 개 무섭죠? 자신의 목을 처단하는 프로 오랏줄. 오랏줄은 여러분 오른쪽에 용어 설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범인 같은 거 묶는 줄입니다. 범인들 같은 거 데려갈 때 묶는 줄이에요. 즉 어때요? 나무라는 게 그렇지 시멘트가 이용하는 어떤 장식품도 될 수 있지만 시멘트 스스로의 목을 조를 수도 있는 오랏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무가 시멘트의 장식품이 될 수도 있지만 시멘트의 목을 조를 수도 있는 오랏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교과서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잠깐 볼게요. 뭐다? 나무가 인공물로 뒤덮인 도시에 미세하게 뭘 하고 있다?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건 제 해석이라 조금 쓰긴 그런데 작은 저항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랏줄이 뭐라고요? 범인 묶을 때 쓰는 줄이라. 그러니까 어때? 처음에는 시멘트가 나무를 어떻게 넥타이처럼 장식품으로 썼지만 이제는 그 나무가 시멘트를 오히려 목을 조를 수도 있는 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건 제 해석이라 뭔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 나무의 어떤 작은 저항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해석 한번 볼게요. 지구의 사지가 뻣뻣하게 굳어진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떤 도시의 이미지였다면 지금 지구로 어떻게 됐어요? 도시에서 지구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적 대상이 그렇지 나무, 도시에서 지구로 확장되는 모습. 여러분 이 단원이 묘시생이랑 같이 실려있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계 문제가 나올 확률은 전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대단원 크기로 봤을 때 이 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학의 어떤 뭐랄까 공동체에 던지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이 단원의 어떤 목적이에요. 그래서 개인이나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문학이다 라고 해서 이 작품이랑 묘시생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묘시생도 생각해보면 어때? 그냥 개인 모양이 불쌍한 건가? 아니죠. 사회에서 소외받는 약자라는 어떤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이 작품도 마찬가지다. 그냥 나무가 불쌍한 건가? 아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지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연계 축제되기 쉽지는 않겠지만 왜 이런 지구로 확장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냐? 이 단원이 공동체, 문학의 공동체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강조되는 거다. 한 번 정도는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다 봤고요. 휴! 다 봤고 우리 다시 이제 한번 중요한 내용들 한 번만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본 페이지 위에 있는 두 가지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땠나요? 나무의 본성과 화자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때요? 이 부분이 여러분 나무의 본성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여러분 화자가 가지는 태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본성은 여러분 어떤 본성인 것 같아요? 이거 전부 1년에 제시된 거 아닙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본성. 즉 여러분 이 자료는 뭐다? 1년에 소개된 과거에 우리한테 느껴지던 나무, 과거의 나무한테 느껴지던 본성을 설명하고 이 본성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화자는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다? 아이고 과거 추억처럼 이제는 볼 수가 없네. 슬퍼하고 애도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무의 어떤 본성과 화자의 태도 이걸 연결시키는 정리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른쪽. 현재의 나무의 모습. 그렇죠. 아까 여러분 부분, 저 본성 부분이 과거 부분이라면은 지금 나무의 모습, 현재의 나무의 모습은 어떤가? 현재성이 중시될 수 있습니다. 쭉쭉쭉. 이거는 전부 다 어떤 비유 표현이라던가 뭐 해서 시에 제시된 부분이고요. 이걸 종합했을 때 어떤 모습인 걸 알 수 있어? 나무는 지금 시멘트가 뒤덮인 인공적인 환경에서 본성이랑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지.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이 시에 제시된 부분을 통해서 나무의 현재 모습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나무 불쌍해. 죄송합니다. 좋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도 괜히 중요하지. 여러분 시어의 의미, 나무가 의미하는 거, 시멘트가 의미하는 거, 이것도 한 번은 체크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어의 의미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이것도 저는 문제로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시에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표현 기법,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겠지만 이거 우리 소개하는 글에서 어떤 표현 기법이 쓰였다 그래서 일상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표현 기법이 쓰였다 그랬죠. 그 두 개로 제시된 게 뭐예요? 바로 도치와 행랑걸침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의 일상의 언어 규칙에서 도치와 행랑걸침은 좀 어색해 보이죠. 어순을 바꾸는 거고 한 줄에 써야 될 걸 다음 줄로 넘겨버린 거니까. 야, 그러면은 이 시에서는 왜 이런 일상의 언어를 파괴하는 표현 기법을 썼는가? 즉, 이 부분까지가 표현이라면 이 부분이 제시될 수 있는 효과 부분입니다. 뭐라고요? 일상의 언어 규칙을 파괴하는 도치와 행간걸침을 써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다? 우리가 관습적으로 가지거든요. 관습적이란 말은 뭐야? 습관적이고 일상적이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일상을 파괴함으로써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도 파괴하고 비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응? 오케이? 뭐라고요? 일상적 규칙을 파괴하는 표현 기법을 써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을 비판하는 효과가 있다. 일상을 파괴, 일상에 대한 인식을 비판. 오케이? 그래서 이 시에서 도치와 행간걸침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요 효과도 역시 문제에 깔릴 수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내신 축제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항상 내고 싶을 문제인 건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 번 더 뭐라고요? 도치와 행간걸침은 일상의 언어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얻는 효과가 뭐야? 너희들이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도 파괴당해야 돼, 비판당해야 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에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그만 떠들고 역시 여러분 이제 복습할 수 있을 만한 문제 한두 세트 좀 풀어보고 우리 학습 활동으로 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나눠드릴 문제에 오늘 나눠드린 3주 과제 여러분 23페이지 보시면은 23페이지 부분 보시면은 역시 우리가 방금 본 이 지구의 근황이라는 작품의 기본적인 문제, 제일 기본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한번 요 1에서 5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머지 문제들은 아시죠? 숙제가 됩니다. 오늘 숙제 검사 안 했네.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 육모네요. 생각해보니까. 뭐 여러분들 성적에 들어가는 시험은 아니겠지만 뭔가 너무 대충 보지 마시고 중요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어. 내가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국어로 수능 체제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자꾸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좀 집중력 있게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험범위가 나온 마당에 이제 육모를 시험에 추가하시진 않겠죠? 그렇죠. 갑자기 한두 시면 추가하실까 좀 겁이 나긴 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요즘 계속 입시 전형을 보면은 수능 최저 자꾸 늘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모의고사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저는 무조건 학생부로 갈 건데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이 살다 보면은 내가 안 쓸 것 같은 부분도 쓰게 되고 제가 강사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미안합니다. 이상한 기신 들어서 미안한데 하여튼 모든 거를 좀 잘 해놨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의 요소가 넓어집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문제에 대한 정답들 또 간단히 살펴보면서 이 시에 대한 내용 복습하는 느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표현 방법에 대한 문제였고요.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정답 1번이었어요. 어순을 바꾸어 대상이 지닌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어순을 바꾼다는 표현, 도치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도치의 유명한 효과 중 하나는 강조 역시 됩니다. 그래서 표현과 효과 이어지는 거 자연스러워요. 하나만 더 해볼까? 현재형 어미 사용됐거든요. 여러분 이런 걸 잘해야 돼. 현재형 어미가 사용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한다, 추억한다, 기억한다. 근데 그것이 이제 대상, 나무의 역동성을 보여주나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표현법 문제에서 항상 표현만 보지 마시고 그 효과까지 이어지는지를 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 볼까? 공감각적 표현 여러분 쓰였어요? 잘 봐. 한번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데 문신을 사귀는 거 공감각 아닌가요? 내용이 보면 문신 시각, 문신도 시각 사귄다고 눈에 보이는 행위잖아요. 공감각 아닙니다. 죄송해요. 이런 걸 얘기하면 괜히 헷갈릴까봐 좀 그런데 여러분 시적 문제 푸는 과정에서 좀 고민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 한 번 고민했던 건 소개해드리면서 그렇죠. 검증하는 어떤 논리적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2번 문제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이 대단한 이름이 뭐다? 문학과 공동체.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뭐였다? 하작가 인식한 문제의 범위가 저는 나무나 시멘트에 관련된 어떤 도시의 나무, 시멘트 같은 미안해요. 도시의 범위에서 뭐가 들어갔어요? 도시적 상 지구 문제로 넘어갔었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 시에서 어떤 중요한 해석적 포인트였습니다. 공동체로 문제가 확대되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정답은 4번이었죠. 4번 리을은 본래의 가치를 지녔지만 현재는 억압되어 본성을 잃어버린 대상의 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나무를 뭐라고 표현했었죠? 여기서 볼모라고 표현했었죠. 여러분 볼모를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정치적인 이유로 끌려간 인질이라고 했었잖아요. 인질이 활개치며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본성이 억압된 채 살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이 볼모라는 단어 속에서 이 설명을 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었고요. 오케이,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녹색, 분수와 푸른 문신이었죠. 정답은 여러분 3번입니다. 녹색 분수는 어때요? 하늘이라는 이상적 공간에 향하던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지. 근데 그 모습은 나무의 어떤 이미지다? 과거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하늘이라는 이상적 공간에 향하는 나무의 모습이 분수로 표현됐었어. B는요? 시멘트가 여러분 이 B 부분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였죠? 통사구조 반복 강조했었잖아. 반복돼서 강조되는 문장이 뭐였어요? 시멘트가 나무 가지고 뭐한다. 시멘트가 나무 가지고 뭐한다. 즉 여기서 시멘트는 주체, 나무는 이용당하는 객체가 되니까 현재의 억압적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지.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5번 문제로 가보죠. 5번 문제 보기는 여러분들 이 보기 자체가 저는 충분히 깔릴 수 있는 보기라고 생각해요. 아까 굳이 제가 뭔가 생태주의 이런 것들을 설명한 것이 제가 옛날에 사회 좀 잘했어를 뽐내려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여기서는 생태주의를 알고 있으면 이러한 보기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만 좀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생태문학이라는 게 뭐다? 생태문학이라는 것은 생태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의 문제를 성취하고 쭉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생태학적 관점은 생태계 구성요소. 아까 이걸 제가 뭐라고 들었었죠? 인간이나 동식물을 뒀었지. 얘네들이 전부 뭐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관계다. 사회문화 하신 분은 알 겁니다. 윤리 하신 분도 알 거예요. 사회에 유기 나오면 여러분 뭐 생각해야 되죠? 미안해. 문과식으로 설명해서 그래. 상호작용 생각하셔야죠. 여러분 주로 문과 그래서 유기적인 속성이다라는 것은 그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회문화 하신 분은 아마 사회 유기체로 사회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죠. 유교의 유기적인 하늘과 자연과 하늘과 인간, 하늘과 자연 간의 유기적인 어떤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사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보통 문과에서 유기적인 게 나왔으면 여러분 상호작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과 동식물 간의 상호작용, 이 구성 요소들이 평등한 관계들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 생태학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뭔가 아까 굳이 설명을 들었거든요. 또 유기적 관계 나오죠? 아무튼 요 보기의 내용은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다른 문제에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정답에 대한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4번이었죠. 4번. 시멘트가 나무를 다스린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공적인 환경과 문명을 비판하며 생태계의 파괴된 실상을 고발할 수 있겠고, 여러분 보기에서 이 생태계 문학이 다루는 어떤 내용들로 맞아요. 생태계 파괴에 대한 고발, 실상 지적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때요? 시멘트는 여러분 문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무는 말 그대로 자연이라고 볼 수 있겠지. 즉 어때? 문명이 자연을 이용하는 거야. 이건 인간 중심주의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판할 수 있는 내용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게요. 문제를 한 세트 정도 좀 더 풀어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그러면 여러분 또 루틴을 피할 수 없죠. 저희 다시 한번 교재로 들어가서 학습활동 부분에서 뭐 물어봤는지 좀 체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작품을 감상하고 시상 전개에 따라서 내용을 파악해보자. 자, 시상 전개에 따른 내용 중요하죠. 지금 어때요? 시가 진행되면서 나오는 어떤 세부 내용을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어떤 시에서도 여러분 항상 중심 내용이나 세부 내용 같은 거 물어보는 문제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좀 쉬운 내용이라 제가 추가로 설명할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전부 다 각 행의 중심 내용, 각 연의 중심 내용이었잖아. 그래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죠. 이번에 답은 한번 볼까? 지구를 구성하는 나무가 생명의 위협을 받자. 자, 나무가 위협을 받자. 지구도 위협을 받고 있다. 이게 뭐라고 했었죠? 이게 이제 확장되는 문제라고 했었죠. 나무, 시멘트,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의 위기까지 된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항상 그 확장되는 문제의 범위가 확장되는 걸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시에서 정말 좋아하는 문제죠. 표현 비법.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늘 진짜 이제 사실 그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번만 할게요. 표현은 항상 뭐와 함께 기억해야 된다. 효과와 함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도치 쓰였네. 도치 말고 동그라미 치고 이제 다른 문제 풀다가 틀리는 거예요. 항상 뭐다? 도치가 쓰여서 이런 효과가 발생해. 뒤에 것까지 잘 검증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도치라는 표현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도치 말 그대로 어순을 뒤집는 거예요.
근데 이 글에서 강조한 건 뭐였죠? 일상적인 언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었지. 일상적인 언어를 언어 규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때? 도치가 쓰이면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참신한 느낌도 효과로 제시될 수 있어요. 그렇지. 뒤지기 힘들다보다 힘들다 뒤지기 했을 때 좀 죄송합니다. 참신한 느낌이 받을 수 있잖아요. 전혀 아닌가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공부가 뒤지기 힘든 거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제 정신 상태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네, 제가 일반적으로 도치했을 때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강조의 효과를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보통 강조가 가장 7번 효과라고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교과서에서는 또 뭐도 제시하고 있어? 참신한 느낌이라는 효과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는 또 어때? 도치 플러스 던, 과거 있잖아. 그래서 결국 강조하는 내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은 과거의 모습으로만 존재한다. 이게 2번째 효과로 제시. 여러분 이건 굳이 디테일을 나누자면 효과 중에서도 강조라는 효과예요. 근데 강조인데 뭘 강조하는 거야?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과거적인 기억으로만 남아있어서 안타까운 느낌을 강조하는 효과로 쓰였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제시한 이 도치의 효과 두 개 뭐 있었다? 일단은 참신한 느낌 주고 강조를 하는데 뭘 강조돼? 이 어순을 바꿈으로써 그렇지. 과거 정보가 지금 앞에 있는 거잖아요.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도치의 두 가지 효과가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 효과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기억해 주시고요. 꽥꽥. 너무 쉽죠? 음성상징어. 두 번째 그렇지. 음성상징어도 항상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리고 의성어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이 제시했던 일반적인 효과 뭐였죠? 생생한 느낌을 준다. 교과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실감나는 느낌을 준다. 이걸 1번으로 기억하시고, 근데 이 괴로운 모습을 실감나게 제시하는 거잖아. 야, 괴로운 모습을 실감나게 제시하니까 뭐를 또 강조하겠냐? 위기를 겪고 있는 지구를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겠지.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강조에 가까운 효과입니다. 뭘 강조했죠? 괴로운 모습을 강조했어. 그래서 어때? 위기를 겪는 지구가 강조됐다. 위기를 겪는 지구가 효과적으로 강조됐다는 두 번째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효과보다 실감난다. 두 번째 효과보다 위기를 겪고 있는 지구가 효과적으로 강조된다. 항상 표현과 효과 잘 생각해 보세요. 야후 끝이 없네. 자 잠시만. 계속해서 가보자. 도치. 또 이 도치에서는 또 어떤 효과를 제시하고 있는지 빠르게 볼게요. 참신한 느낌이야. 똑같네. 아까랑 똑같아. 참신한 느낌. 그리고 어때? 여러분 이게 일상적인 언어를 파괴하는 행위였잖아. 그러니까 어때? 일상적인 습관적인 인식에 대해서 너 그거 다시 생각해봐라. 새롭게 한다. 비판을 가한다. 전부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효과로 제시됩니다. 이 부분의 도치에서 뭐가 느껴진다고요? 참신함.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일상적인 관습에 대한 비판. 이 일상적인 생각에 대한 비판. 이게 이제 두 개의 효과로 제시되고요. 행간벌침 중요하다고 했었죠? 행간벌침도 어때? 일단 첫 번째 효과로 제가 아까 제시했던 거 있었죠? 시적 긴장감. 이 긴장감을 느끼는 게 뭐라고요? 독자예요. 읽으면서 하고 긴장하게 돼요. 그리고 어때?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이 부분을 도치로 본다면 이 부분에서만 성립하는 거지만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게 되지. 아까 그랬잖아요. 뒤로 봤을 때 도치고 앞으로 봤을 때 뭔가 이 행간걸침이었고 막 그랬었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중의적 해석이라는 효과도 생기는 겁니다. 중의적 해석. 이 부분이 출제 다치겠네. 여러분 이 부분 진짜 복습 좀 잘 해주세요. 표현법 문제로 깔릴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가로 속은 담장. 그 푸른 시멘트의 넥타이. 저 담장이나 푸른 시멘트의 넥타이 이거 전부 나무를 비유한 표현이라고 했었죠. 나무를 비유한 표현이라고 했었잖아. 즉 비유라는 표현법이 쓰임으로써 역시 효과를 한번 볼까? 어떤 효과가 나온대요? 도시의 장신구로 전락해버린 생명의 가치가 훼손된 모습을 강조하는 효과. 이것도 주로 치면 강조 부분에 해당돼요. 뭘 강조해?
생명의 가치가 훼손된 모습을 강조하는 효과가 이 비유 속에 들어있다. 야호! 진짜 끝났나? 예, 진짜 끝났어요. 요거 수업에서 나가셨나요? 미안해. 모르지. 요거는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 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여러분 이제 뭐야? 오늘 수필한 작품과 시한 작품 진행됐고요. 여러분 또 3주차 과제에 복습할 만한 문제들 넣어놨으니까 항상 여러분 복습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복습자료 여러분 문제수는 많지는 않지만 이해하고 읽어볼 자료가 많아요. 그런 식의 공부를 좀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굉장히 효율적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리닉 자료 못 가신 분들 언제 할 거예요? 오늘 풀 건가? 좋습니다. 그러면 숙지도 일단 드리겠습니다. 언제 푸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 다음 주부터는 혹시 뭐 파일로 받아서 풀 수 있나요? 인쇄해서 볼 수 있나요? 네. 아니면은 혹시 월화수 중에 지난번에 한번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나 목요일에 받았어요. 목요일에 한번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제가 목요일 카운터에도 좀 올려놓겠습니다. 가져가서 풀고 수업 때 살짝 일찍 오시거나 아니면 끝나고 좀 질문하고 가시면 치고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투자까지 일단 드리겠습니다. 제 전문. 드리겠습니다. 제 전문. 죄송해요. 제 전문.